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통령으로 재임 시 자기 생각 중에 75%가 옳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기대치라고 고백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사람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다면 당신과 나는 어떤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55%까지 옳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55%에 이르는 확신도 갖지 못하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표정, 억양이나 제스처를 통해 말로 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과연 당신에게 동의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지성, 판단,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 모두를 직접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당신에게 반격을 가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 따위는 염두에도 없다. 칸트나 플라톤의 논리를 모두 동원해서 설명해도 상대방의 의견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라는 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좋지 않은 설득 방법이다. 이 말은 마치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 몇 가지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신 마음을 바꾸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일종의 도전인 셈이다. 상대방에게 반대의 감정만 불러일으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말도 꺼내기 전에 싸우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장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왜 더 어렵게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만드는가? 만약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아주 교묘하면서도 재치 있게. 알렉산더 포프의 다음 말은 이런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약 300여 년 전에 갈릴레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없고 단지 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체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지도록 하라. 그러나 그것을 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나는 소크라테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때때로 이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또 실제로 틀린 말을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종종 그러니까요.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바로 고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종종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 마력이 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고객을 관리하는 데 이 방법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몬테나의 빌링스에서 다츠 자동차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해롤드 렌케였다. 그는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받는 압박감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때 종종 사무적이고도 신경질적이 된다고 했다.
때에 따라서는 급한 성격 탓에 고객을 잃고 일할 맛도 잃어버리곤 했다. 랭케는 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제게 아무런 득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 대리점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종종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실수를 범한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고객의 마음이 꽤 진정되고 이렇게 일단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면 문제 해결에 관해 보다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몇몇 고객은 저에게 이해심을 갖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 중 2사람은 친구에게 새 차를 구입하도록 권유하여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 시장에서 우리에겐 이런 고객이 더욱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능숙하고도 정중하게 대하면 경쟁에서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 결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또한 이런 일은 모든 논쟁을 중단시키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평하고 솔직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 것이다. 어쩌면 자기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무뚝뚝한 태도로 말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뉴욕에 사는 젊은 변호사 S씨는 언젠가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을 두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돈과 중요한 법률 문제가 걸려 있었다. 논쟁을 하던 중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이 그에게 회사법의 법정 기한이 6년이지 않소? 하고 물었다. S씨는 가만히 서서 잠시 그 판사를 노려보다가 퉁명스런 말투로 판사님, 회사법에는 법정 기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갑자기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고 그는 우리 강좌에 나와서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차가운 공기가 온 법정을 감쌌습니다. 제 말이 옳고 그 판사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였죠. 그랬더니 그 판사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냐고요?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지금도 그 당시의 법에 대한 제 견해가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론도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학식 있고 저명한 판사에게 그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질투, 선입관, 부러움, 의심, 두려움과 자만심 등으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 흐려져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나 머리 모양 또는 공산주의나 좋아하는 영화배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매일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에 다음에 소개하는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이 글은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명저 정신의 발달 과정의 한 구절이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감이나 별다른 감정 없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라도 하면 분개하며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놀랄 만큼 경솔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에 쓸데없이 집착하게 된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전받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나의라는 말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며 따라서 이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움의 시작이다. 이것은 나의 저녁 식사, 나의 개,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 등에서 보듯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기 것이라면 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천문, 지리, 역사, 의학 지식이든 그것을 헐뜯기만 하면 여하튼 불같이 화를 낸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해온 것들을 언제까지나 믿고 싶어 한다. 그 신념을 뒤흔들려는 것이 나타나면 분개한다. 그리고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 결국 대부분의 논쟁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논거를 찾으려는 노력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인간이 되는 길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당신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허락하는 일이 과연 필요할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하는 반응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평가나 혹은 판단을 내리려 하는 것이다. 누군가 자기의 기분이나 태도 혹은 신념을 나타낼 때 우리는 대개 즉시 옳다, 어리석다, 비정상적이야, 이치에 맞지 않아, 틀렸어, 좋지 않군 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언젠가 나는 집에 커튼을 달기 위해 실내 장식가를 부른 적이 있다. 청구서를 받아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며칠 후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그 커튼을 보았다. 가격을 말해주자 그녀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라고? 너무 비싸. 바가지 썼네. 실제로 그녀의 말대로였다. 하지만 자기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를 썼다. 나는 싼 게 비지떡이고 싸구려 가격을 주고는 품질과 예술적 감각을 살릴 수 없다는 등 이런저런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 다음날 다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그 커튼을 보고는 흥분하면서 찬사를 늘여놓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자기도 집에 그런 물건을 들여놓으면 무척 좋겠다는 말을 했다. 이때 내가 보인 반응은 전날과는 전혀 달랐다. 사실은 말이야. 나도 이것을 살 만한 돈은 없어. 아무래도 너무 비싸. 사지 말아야 할 것을 산 것 같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부드럽고 재치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솔직하고 너그러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사실을 드러내고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남북 전쟁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자였던 호레이스 그릴리는 링컨의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링컨에게 따지고 조롱하고 비난을 퍼부으면 링컨의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믿었다. 그릴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그는 링컨이 부스에서 저격당하던 날 밤에도 링컨 대통령에 대해 야만적이고도 혹독하며 빈정대는 듯한 공격 기사를 썼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링컨 대통령이 달라졌던가? 천만의 말씀이다. 비웃음과 비난은 절대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만일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잘 다루는 방법과 인격을 둬야 하는 훌륭한 비결을 알고 싶으면 그 어떤 글보다도 매혹적인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어보라. 프랭클린은 따지기 좋아하는 못된 버릇을 어떻게 극복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온화하며 사교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수를 잘 저지르던 청년 시절의 어느 날 퀘이커 교도인 옛 친구가 그를 찾아와 호되게 비난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퍼부었다. 벤자민, 자넨 틀렸어. 자네의 생각과 의견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준단 말이야.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네 친구들은 자네가 없는 자리가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다더군.
자네가 너무 유식한 척해서 자네와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다네. 사실 아무도 자네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해보았자 마음만 불편하고 힘만 들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네는 지금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외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걸세. 내가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가장 훌륭한 점의 하나가 바로 이런 종류의 호된 비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그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깨달은 만큼 그릇이 크고 지혜로웠으며 어쩌면 이로 인해 인생이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전환했다. 거만하고도 독선적인 태도를 당장 바꾸기로 결심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나는 남의 의견을 정면에서 반대하거나 또 나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확실이나 의심할 나위 없이 같은 단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나 글은 모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혹은 뭐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퉁명스럽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이 엉터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당장 밝히는 일도 삼갔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옳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같은 태도의 변화가 많은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대화가 더욱 즐겁게 되었습니다. 내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꺼내면 상대방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비난도 적어졌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어도 예전보다 억울한 생각이 덜 들고 내 생각이 옳은 경우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원만하게 설득시켜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을 죽여가면서 취했던 이런 태도가 곧 익숙해져 나는 아마 거의 50년 동안 독선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되어 나는 새로운 제도나 혹은 개정안을 제시할 때 여러 시민들을 염두에 두게 되었고 아울러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지독한 눌병가로 말이 유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도 부정확하며 단어를 선택할 때도 대단히 망설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대체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런 방법을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여기에 두 가지 예가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킹즈 마운틴에 사는 캐더린 A. 올랜드는 한 방직 공장의 생산기계 담당 감독원이었다. 그녀는 우리 강좌에 참가하여 자신의 고민거리를 훈련받기 전과 후에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야기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기능공들이 더 많은 실을 생산하여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수출 장려 제도와 등급제를 연구하고 운용하는 일입니다. 두세 종류의 생사를 생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기존 시스템은 잘 운영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2가지 종류의 생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품 명세서와 공장 시설 등을 늘렸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기능공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줄 수 없고 더욱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려금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들이 특정 시간 내에 생산하는 생사의 등급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저는 새로운 시스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즈음 새로운 시스템이야말로 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경영진에게 증명하기 위해 간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간부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어떤 점이 공평하지 못했으며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물론 형편없는 실패였죠. 저는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제 입장만을 옹호하느라 정신이 없던 나머지 간부들의 문제점을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결국 그 시스템 건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강좌에 여러 번 참석해 본 후 저는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에는 간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토론한 다음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도 낮은 목소리로 몇 가지 제안을 한 후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가 연구한 시스템을 소개하자 간부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틀렸다고 그 자리에서 직선적으로 말해보아야 아무런 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적대감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얻는 것이라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과 어떤 토론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 지금 소개하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경험담 중에서 골라낸 것임을 기억하라. R.V. 클롤리는 뉴욕에 있는 한 목재소의 세일즈맨이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고집불통의 목재 검사관들과 논쟁을 벌여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따지기도 하고 지적해서 이겼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이 검사관들이야말로 야구 심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일단 결정을 내리면 결코 바꾸는 법이 없답니다. 하고 크롤리는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장이 이런 논쟁으로 인해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고 논쟁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크롤리가 강좌에 나와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그쪽 사람이 흥분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의 공장에 실어보낸 화물차 한 대분의 목재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는 목재를 부리는 작업을 중단하고 우리에게 즉시 다시 회수해 가라고 요구하더군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적재된 목재를 4분의 1쯤 하역했을 때 그 회사의 검사관이 목재의 55%가량이 불합격품이라는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은 인수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면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여느 때 같았으면 합격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목재 전문가로서의 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목재가 합격품이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좌에서 훈련받은 원칙을 적용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그 회사 쪽 사람들과 검사관이 이미 모두 저와 논쟁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재를 실은 화물차로 걸어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작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퇴짜 맞은 불합격품과 합격품을 따로 가려주도록 검사관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시 동안 검사관을 주시한 결과 저는 그 검사관의 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할 뿐더러 법규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특수제는 백송으로 만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관은 단단한 제목에 대해서는 내노라 하는 전문가였지만 백송에 대해선 유능하지도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백송이라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검사 기준에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감독관을 지켜보며 우리 목재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검사관의 생각이 틀렸다는 내색을 어느 한순간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목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정하고 협조적으로 질문하고 그들의 처사가 매우 옳았음을 끊임없이 말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누그러지면서 우리 사이에 맴돌던 긴장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군요. 가끔씩 신중하게 던진 제 말 몇 마디가 검사관으로 하여금 퇴짜 놓은 그 불합격품 목재가 어쩌면 심사 기준에 맞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목재들은 훨씬 값비싼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검사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관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백송나무를 다룬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나무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재가 명시된 합격 기준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그에게 설명하면서 지금이라도 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면 인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검사관은 매번 퇴짜를 놓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사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던 실수가 자기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그곳을 떠난 뒤 검사관은 다시 그 목재를 전부 검사한 다음 전체 물량을 인수했고 우리는 대금 전액을 수표로 결제받았습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가 틀렸다는 말을 삼가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품으로써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평화주의자인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시 미국에서 흑인으로서는 제일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던 미 공군의 다니엘 채피 제임스 장군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때 킹 박사는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내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로버트 리 장군은 언젠가 남부 동맹의 의장인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자기 지휘하에 있던 어느 장교에 대해 매우 진지한 어조로 칭찬을 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깜짝 놀랐다. 장군님, 장군께서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군님을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고 그 장교가 말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의장께서는 그 장교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던 것일세. 나에 대한 그 장교의 태도를 물은 것이 아니라네. 하고 리 장군은 말했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비결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속히 너희 적과 화해하라고 가르쳤다. 예수가 탄생하기 2200년 전에 이집트의 악토이 대왕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충고를 했다. 오늘날 이 충고는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한 것이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외교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객이나 배우자 또는 적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을 화나게도 하지 말라. 다음의 원칙을 사용해보라. 원칙 2.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